길게 봤을 때 금리 인하나 유동성은 지속될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가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으나 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처음으로 김작가TV에서 모셨는데 우선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하고요. 연말 랠리가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앙드레 코스탈린의 산책하는 개 이론을 통해서 현재 시장 위치 어쨌든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를 좀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경기 모멘텀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기저에 깔고 가야 되는 전제는 시장은 결국 올라갈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저는 이제 연준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유동성, 12월 달에 이제 조기 긴축 종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5월에 연준 의장이 캐비넷 시스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둘기적인 인물이죠. 왕비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직접 얘기를 하기로도 국민들에게 이자 비용을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게 뭐 코로나 때처럼 뭐 돌발 악재 이런 변수 때문에 좀 떨어지진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어찌됐건 경기에 대한 돌발 악재는 코로나 때처럼 그런 악재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12월 FOMC 이제 이 영상 촬영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아마 이제 금리가 이제 결정되어 있을 텐데 사실 경계감이 좀 짙습니다. 뭐 이번에 25p 금리는 확실을 하지만 내년 4월까지 금리나 단 한 번일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주마다 좀 바뀌더라고요. 전망들이. 맞아요. 일단 뭐 금리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미국이 재개했는데 뒤통수 많이 맞았잖아요. 25년도부터는 진짜 유동성 시작된다. 24년 말부터 금리 인하 했으니까 25년도는 이제 뭐 본격화되겠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거의 9개월가량이 이제 스탑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금리 인하 할라 치니까 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셧다운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돌발 악재들을 우리가 좀 산정해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금리 인하나 유동성은 지속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이 풀리면서 지수가 이만큼 올라갈 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올라갈 정도를 긴 시간 동안 늘어뜨려서 올라가느냐 짧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지 올라가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질질 끌리는 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가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으나 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뭐 섹터별로 유망하게 보시는 거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어느 섹터를 좋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돼서 이제 남은 12월도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내년에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일단 두 시장 중에서는 어디가 더 좋다고 보시는지랑 각 시장별로 국가별로 어느 유망 섹터를 좀 보시는지. 일단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 주식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알고 한국 주식이 그러면은 좀 특화돼서 우리가 이제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이걸 이제 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할 거라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은 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온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금식으로 안전하게 이제 계속 매집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갈 거 알지만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뭐 소부장 종목도 담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그룹만 담는 게 아니라 부품주도 담듯이 그러한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저는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첫 번째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뭐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만 해도 주식하면은 그 집 아들 괜찮겠어? 그런 네. 인식이 많았죠. 예,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부동산 한다 그러면은 좀 건실한 청년이네. 좀 이런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가장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또 불안해하시냐면은 상법 개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을 선진화시킬 것이다.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표가 있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말 한번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증권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솔직히 올라도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는데 증권 시장은 심플하잖아요.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뭐 다음 정권 이제 쭉쭉 이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네. 이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바뀌었고 이게 또 표심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증권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이 정책의 변화 그리고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돼 갈 것이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는 미국에서 이제 유동성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낙수 효과를 많이 받을 만한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에서 뭐 어떤 섹터를 좋게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증시 사이클을 이제 볼 때 보통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사이클 매매가 많이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장기로 매집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한국은 이 사이클 따라서 한번 순환매에서 수익을 내고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사이클 올 때 사이클 매매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증시 역시도 상승 사이클인데 일정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량주, 코스피, 반도체 이러한 쪽이 먼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혁신 업종들, 네. 뭐 미국으로 치면 러셀 2000 지수라든지 한국의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제약바이오, 뭐 로봇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지금 딱 그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딱딱 끊어서 가진 않지만 조금씩 맞물려요. 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 민감 업종들,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쪽이 이제 움직이고 거의 저는 피날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2018년도 당시에도 그랬지만 남북 경협주 한번 강하게 불어오고 나서 이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프라주가 한번 휩쓸고 가면 한 사이클이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막 움직이기 시작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네.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취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여전히 좋고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부터 먼저 여쭤보면 모두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거라 걱정을 했는데 대표님 오히려 기회라고 본 역발상의 근거는 좀 뭘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 TV 방송에서도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를 너무 이제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관세를 너무 과소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세가 이제 크리티컬하진 않을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제 관세라는 게 결국 트럼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 앵커링 효과를 굉장히 잘 쓰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협상 전략을 취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좀 과하게 협상 전략을 막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으면 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낮춰가면은 이게 선녀처럼 보이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50% 내놔라 했다가 그거 좀 심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한 20%만 내놔 이러면은 20% 15% 선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뭐 50%다 뭐 그다음에 판넬 들고 나와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상호관세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봤고 뭐 실제로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건 아니지 않냐. 어쨌든 타격이 있는 건 맞지 않냐. 뭐 5%든 15%든 부과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도 동맹국, 뭐 우방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몰아낸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잘 나갔는데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서 타격 많이 받았던 섹터가 조선, 화학, 뭐 철강도 그렇고요. 이러한 쪽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조선도 이미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죠. 네. 이제 미국이 FLNG 분야도 그렇고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이제 동맹이 견고해지고 이로 인한 이제 성장세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과 동맹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관세를 걷어들임으로써 트럼프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게 이제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들어서면서 이자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이자 비용을 낮춰주겠다. 네. 차기 연준의장으로 이제 예상되는 인물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관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실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내는데 뭐 한 5, 60만 원 빠지고 또 뭐 주택 대출이자 자동차 이자 이런 거 내다 보면은 남는 돈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너희 이제 이자 낮춰줄게. 너희 주택 들어가는 돈들 이자도 떨어질 거고 자동차도 이제 할부 비용 떨어질 거야. 왜냐면 이자 낮춰줄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너희 내고 있던 소득세 네. 내가 아예 면제까지 해줘 버릴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진짜 면제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추겠다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미국 국민들의 이제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거고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이제 소비로 굴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소비가 성장해야 나라가 성장하는데 내수라든지 소비가 내년부터는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자동차 구매 수요로 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뭐 수혜를 받는 한국의 주식은 뭐 현대차, 기아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장 상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데 또 어려워요. 뭐 사실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요소가 자꾸 작용하는 게 뭐냐면 불경기에 이제 매수해서 호경기에 사면 수익이 나기는 하는데 그때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아니면은 사업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거나 진짜 어려워지니까 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타격이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경기 민감주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자동차를 구매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저는 모두 충족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2020년도 당시에 화학주들이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원래 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형적인 고리타분한 업종이었잖아요. 그냥 사이클 따라서만 움직이는. 근데 이제 2차전지 모멘텀으로 한번 크게 확장이 됐고 네. 저는 이번에는 자동차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사이클 따라 움직이는 업종인데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AI를 만나면서 완전히 혁신 업종으로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동차를 단순한 사이클 업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혁신 업종이 이제 맞물리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여진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다 좋은 건 아닌데 왜 하필 현대차 그룹이어야 하느냐?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 현대차 그룹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에 와서는 이게 뭐 국뽕이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팩트로 보더라도 이 현대차 그룹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뭐 판매 대수, 판매량 기준으로도 이제 전 세계 3위 수준까지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수준으로는 글로벌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 현대차 그룹이 뭐 폭스바겐 그룹, 도요타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역할을 해준 게 언제였냐면 불경기 때 그랬습니다. 불경기 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보통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불경기에는 다 같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동차 그룹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어려울 때 이 확장을 하는 기업과 그리고 축소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자동차도 안 사고 그 매출이 다 같이 떨어지는데 어떤 기업들은 지사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소하고 이러는데 현대차 그룹은 그러지 않았죠. 미국 진출하고 오히려 확장하고 매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순위를 끌어올렸고 그래서 위기에서 이 글로벌 순위를 올려놓은 기업이에요. 그냥 제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좋게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경기 때 이 외형 확장을 해놓고 점유율 파이를 먹어놨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유율만큼 이제 확장돼서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쪼그라든 기업들은 그 확장되는 것만큼 다 수혜를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대차 그룹의 현재 그 미국 투자라든지 혁신은 특히나 한국이 지금 고환율이라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온다는 점에서도 훨씬 더 생존력이 높고 성장성이 뛰어난 그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불경기 때 오히려 점유율 높이고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순위에서 매출 순위 끌어올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순위를 원래 이제 뭐 3등, 4등 하고 있는 순위였는데 2위까지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그룹까지 이제 막 바짝 추격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데이터만 이제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성장 랠리는 뭐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확장해 놓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에도 뭐 다양한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좋게 보시는 건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역시 현대차랑 기아를 가장 이제 먼저 보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가 저는 가장 지표 종목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현대차를 제가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대장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지표 종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뭐 엄청 올라간다. 제약바이오로 치면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뭐 대장주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데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고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표 종목 역할, 진짜 반도체를 상징하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을 상징하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네.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이 기업들이 신고가를 쓸 때를 저는 보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이제 신고가를 쓰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그 업종을 상징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훨씬 더 크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2024년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현대차를 공략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현대차 그룹은 전부 다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차나 이제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만한 포인트가 일단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진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거를 더 과거로 끌어보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매집이 시작된 거거든요. 23년도부터 계속 이제 수년간 이제 매집이 진행됐고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로보틱스 사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모비스가 거기에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보틱스 사업의 이제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솔루션 사업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종목으로 과거부터 이제 한 번씩 주가가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모멘텀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무 차트 상으로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의 이 영업이익 성장세 그리고 전망치 이게 1, 2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에 걸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그리고 27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의 신고가를 쓰는 영역은 스타트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과 순이익 캐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현대 위아 같은 이제 협력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막 신고가를 쓴 단계거든요. 오히려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를 막 쓰기 시작한 이런 지점들이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어떤 기업을 봐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지금 언급해 준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유야, 현대글로비스인데 그 중에서 좋게 보는 거는 단연권 뭐 현대차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이고 내가 네. 좀 상징적인 기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또 눈여겨봐야 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 저평가된 곳이나 꼭 확인해야 될 뭐 재무지표 같은 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출이 늘어난다,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더 이제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마진율도 좀 올라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진율.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은 좀 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다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들을 또 이제 같이 하나하나 보자면은 SL 같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신고가를 쓰면서 이익 캐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올해 잠깐 주춤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살아날 걸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박스권 장세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하면서 로보틱스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SL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 사업까지도 같이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런 협력업체들도 그냥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로봇 사업까지 같이 전개해 나가는 협력업체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L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그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센서나 조명을 이제 담당하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SL이 담당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익이 이제 신고가를 쓰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제 따라가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이제 좀 주춤했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살아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2024년도가 고점을 찍었던 시기인데 이때가 영업이익이 3,900억대를 찍어줬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4,100억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4,600억대를 전망하죠. 그리고 순이익도 3,600억에서 4,000억대까지 전망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그 매출이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7.95%까지 이제 찍었던 한 7.98까지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7.18까지 이제 올해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7.7, 8%대까지 이제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순이익률도 이제 거의 7% 근사치까지 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제 마진율 성장을 좀 비교해 보면 PER도 한 5배를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평가를 얘기할 때 저 PER이면 저평가 아니에요? 한 PER 10배 이하면 저평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저평가의 함정에 이제 좀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PER이 낮으면 좋긴 한데 뭐랑 좀 비교하셨으면 좋겠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업종 PER이라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업종 특성상 PER이 높잖아. 그러니까 업종 대비 PER이 낮으면은 그 종목은 좀 PER이 높아도 저평가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 기업의 마진율 대비 PER이 낮냐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영업이익률을 전망하는데 이제 PER이 5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8% 정도면은 한 8배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게 한 40배, 50배 된다, 뭐 40%, 50% 된다 그러면은 PER 한 20배 가도 저는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너무 싸다고 봐요. 싸다.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순이익률이 54%까지 갔다가 내후년부터 다시 좀 다운될 걸로 예상은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마진율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54%, 44% 정도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로 예상되는데 PER이 6배를 전망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주가에서 한 2배에서 3배를 가도 저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가고 너무 비싸다? 지금 시총에서 2배 가도 저는 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SL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은 충분히 로보틱스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 현대차 그룹과 같이 한번 성장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HL 만드는 코리아 FT도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의견은 같은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SL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대비해서 PER이 뭐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 모멘텀을 보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이제 기계 부품에서 좀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점점 전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식 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으로 유명했던 이 콧대 높은 자동차 기업들도 이 어찌 보면은 전장 부품에 대한 이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ABS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전자식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는 만도의 이제 사업 부분이 앞으로 같이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갈 만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마진율 성장 기대치보다도 PER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올라갈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FT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배주주 순이익률이랑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7.8%, 6.9%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PER이 3.8배, 그리고 PBR도 0.6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이건 뭐 재무 차트로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적 최고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갱신하고 있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쓰면 오히려 그 구간이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현재 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성장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부근 아래로 아직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간 것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올라갔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5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2,300억은 너무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절반까지 간다라는 것은 저는 추후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올 만한,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질지언정 기대 수익률 자체는 가장 높은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도는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거라 업황 분위기가 좋다 보니 충분히 같이 갈 것 같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근에 좀 줄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코리아 FT나 SL 대비해서는 비교적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자동차주 섹터를 좋게 보시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좀 찾으면 될까 아니면 또 그 외에도 있나요? 저는 이 안에서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